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일본 전멸. 기사 한 줄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여름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폭염으로 죽어갑니다. 2023년 도쿄 기록적인 폭염.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80대 할아버지를 지나치는 사람들. 구급차가 와도 이미 늦었어요. 68세 아마미야 유키히코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죽어가는 투명한 존재로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단 10초 만에 벌어진 기적 같은 모습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직 일본 관료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도시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일본을 도와줘야 할까요? 도와줘야 한다면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고 도울 필요가 없다면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아마미야 유키히코입니다. 올해 68세죠. 지난 3월까지 일본 내각부 고령사회 대책실 차관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그냥 혼자 사는 늙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도쿄 시부야구 아파트 12층.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요. 아내 사치코가 죽고 난 후로는 이 루틴만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이 집에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죠.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과거 제 비서관이었던 시이나 레이코가 서 있었어요. 지금은 고령사회 대책실 실장이 된 그녀였죠. 갑자기 어쩐 일이요? 서울 출장권으로 왔습니다. 선배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서울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012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야마다 과장이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때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지금도 악몽 같아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 누워있는 야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데 아무도 일본어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영어로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간호사들은 고개만 저었죠. 야마다의 병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난 그 나라에는 다시 가지 않겠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시인아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이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답할 차례입니다. 6시간 동안 저는 그 차가운 복도에서 야마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간중간 의식을 찾을 때마다 제게 말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딸에게 연락해달라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야마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일본에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시스템의 부재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죠. 야마다 이야기는 아시잖소. 난 그 나라에서 사람을 잃었어. 시이나가 떠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치코가 죽고 난 후 딸 미오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감정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병원 통계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아팠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사치코가 항암 치료를 받는 3개월 동안 저는 완치율과 생존율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정작 그녀가 원했던 건 제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치코의 유품 상자를 꺼내봤어요. 오래된 엽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1998년 제가 서울 출장 갔을 때 그녀에게 보낸 것이었죠. 뒷면에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참 따뜻하다고 길을 잃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데려다 줬다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엽서를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야마다도 사치코도 미오도 모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새벽 5시 잠들지 못한 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가보겠다고. 13년 전 야마다가 죽었던 그 도시가 정말 바뀌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시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겠소.
대신 조건이 있어. 혼자 가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모험일지도 모르겠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13년 전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안내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음성 안내까지 4개 국어로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입국 심사대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앞에 서 있던 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다가 쓰러졌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 3분도 안 되어서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나요. 그중 한 명은 유창한 영어로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Where does it hurt? Can you tell me your name? 할아버지가 독일어로 뭔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시민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독일어 할 줄 알아요. 통역해 드릴게요. 저는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13년 전 야마다가 쓰러졌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혼자서 영어로 필사적으로 설명해야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독일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에게도 즉시 연락이 갔어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옆에 서 있던 공항 직원이 제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외국인 응급상황 대응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 직원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야마다가 쓰러졌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13년 전에도 이 길을 지나갔었는데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그 위로 새로운 다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풍경도 신기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는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은 지하철 노선도 앱을 보며 환승역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예전 일본에서 제가 만들었던 정책들이 떠올랐습니다.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저는 명동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야마다가 쓰러졌던 바로 그곳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명동 입구에 서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3년 전 그날, 이 거리 어디선가 야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었거든요. 거리를 걷다 보니 곳곳에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어요. 약국마다 외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다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영어 메뉴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아, 그래요? 서울 처음이세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묘해졌어요. 정말 이 도시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제가 13년 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지기 시작한 서울의 밤. 13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잠들지 못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도시에 대한 긴장감 때문인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호텔 근처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서울거리는 조용했어요.
간간이 지나가는 택시와 새벽 배송 트럭들만이 도로를 오갈 뿐이었죠. 걷다 보니 24시간 무인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안에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들어가 봤습니다. 일본에도 무인 세탁소가 있지만 이곳은 좀 달랐어요. 벽면에 여러 언어로 사용법이 적혀 있었고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무료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6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단정한 꽃무늬 앞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세탁기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걸 보시더니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사용법 잘 모르시겠죠? 아, 네. 일본에서 왔는데. 아이고, 일본에서 오셨구나. 잠깐만요. 할머니는 자신의 세제를 조금 덜어서 작은 컵에 담아 제게 건네주셨어요.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서.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나눠 써야지. 서울은 그런 동네예요. 할머니의 말투가 단호했어요. 친절하지만 동시에 원칙이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경자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세탁을 하시네요. 낮에는 장사해야 하니까요. 밤에 빨래하고 새벽에 와서 말리고. 이게 제 스케줄이에요. 할머니의 일상이 놀라웠어요.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자식들에게 의존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해야죠. 우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남의 건 손 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세탁소 한쪽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누군가 놓고 간 우산이 있었습니다. 3일째 저기 있어요. 임자가 찾아갈 때까지 아무도 손 안 대요. 서울은 그런 동네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라면 벌써 분실물 센터로 가거나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여기서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시를 시설과 시스템으로만 생각해왔어요. 효율성과 편의성, 그런 것들로만 평가했죠.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탁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서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이 동네가 살만한 곳이 되거든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세탁기 소리만 둥둥 울리는 공간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야마다가 죽었던 13년 전, 저는 이 도시의 시스템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문득 아내 사치코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밤에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당신은 늘 숫자만 봐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때 저는 화를 냈었죠. 자신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치코 말이 맞았어요.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눠주신 세제로 빨래를 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3년 전 서울에서 받았던 충격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따뜻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새벽 7시 세탁소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어떤 도시를 만들어 왔을까요? 어떤 사회를 만들어 왔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시이나가 준 자료에 나와 있던 곳이었어요. 일본의 고령자 취업 지원센터와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층 로비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바리스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70대 할머니들이 스마트폰 수업을 듣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견학이신가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하늘이라고 하는 30대 여성이었어요.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런 시설을 둘러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안내해 드릴게요. 김하늘 씨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컴퓨터실에서는 어르신들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계셨어요. 강사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 강사분도 수강생이셨어요. 3년 전에 여기서 컴퓨터를 배우시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배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늙는 게 창피한 거지요.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73세라고 하시는데 손자와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배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문자는 잘 안 보는데 카톡은 바로 답장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딸 미호와 연락할 때 항상 이메일만 사용했거든요. 그것도 업무용 형식으로 딱딱하게 썼죠. 미호가 원하는 소통 방식은 뭐였을까요? 3층 요리교실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65세 남성이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같은 나이 또래 여성이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아내가 죽고 나서 라면밖에 못 끓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니까 이제 혼자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남성의 말을 들으니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저도 사치코가 죽고 나서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었거든요. 자식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4층 상담실에서는 개인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58세의 명예퇴직한 남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력을 살려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그런 수요가 많아요. 상담사가 친근하게 조언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라면 58세 명예퇴직자는 그냥 연금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은 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서 시작해야 해요. 김하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책상 위 논문대로 안 돌아가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물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통계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거든요.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게시판을 봤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쓴 후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70살에 처음 배운 바리스타. 손자가 할아버지 커피 맛있다고 해서 눈물 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68세에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아내가 죽고 나서는 그냥 매일을 버텨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만들었던 고령자 정책들은 대부분 보호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건 성장과 도전이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거리를 걸었어요. 13년 전 야마다와 함께 걸었던 이 거리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의 부족함만 보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보였어요. 점심시간 센터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늙는 게 창피한 거지요. 아침에 들었던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늙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CHO.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오후 2시 명동거리는 38도 폭염으로 후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어요. 저는 야마다가 쓰러졌던 정확한 장소를 찾아보고 싶어서 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길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3년 전 야마다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점원이 달려나왔고 옆 가게 사장님이 의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20대로 보이는 대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더위 때문에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점원은 얼음물을 가져왔고 카페 직원은 일회용 부채를 들고 나왔어요. 화장품 가게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혈압이라도 재봐야죠. 여기서 10분만 쉬세요. 사람들이 즉석에서 그늘막을 만들어 주었어요. 파라솔 2개를 가져와서 할아버지가 앉은 곳에 그늘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13년 전 야마다가 쓰러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갔었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선풍기 더 가까이 가져다 드릴까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귀찮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20분 정도 쉬시고 나서 일어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파라솔도 제자리에 놓고 의자도 가게로 가져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명동거리는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당연하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일본에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119에 신고하고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혹시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부터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어요. 일단 사람부터 도왔습니다.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찾는 게 아니라 눈앞의 사람부터 봤어요. 저는 야마다가 쓰러졌던 13년 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당황해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때도 분명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를 도왔던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어요. 아까 그 상황 보셨죠?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름에 특히 많아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네. 더위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들 자연스럽게 도와주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라고 하네요. 정말 당연한 걸까요?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외국인이 쓰러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그 직원의 대답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사람인데 뭐가 달라요? 정말 간단한 말이었지만 제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저는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아까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그 자리. 이제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13년 전 이 거리에서 저는 절망을 느꼈었어요. 시스템의 부재, 소통의 단절, 무관심한 사람들. 하지만 오늘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야마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8도 폭염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봤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셋째 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마련한 인터뷰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김하늘 씨의 제안이었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자리라면 좋은 얘기만 나올 게 뻔했거든요.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마츠모토 나나미라는 27세 일본 여성이었어요. 2년 전 서울로 이주해서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모던한 캐주얼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요. 나나미 씨의 첫마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투명 인간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처음이에요. 제 이름으로 불러주는 나라.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 그렇게 당연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니. 나나미 씨는 도쿄에서 3년간 일했지만 회사에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항상 신입, 여자 직원, 마케팅팀에 이런 식으로만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차관으로 있을 때가 떠올랐어요. 과연 저는 부하 직원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줬을까요? 한국 회사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첫날부터 모든 사람이 제 이름을 외워줬고, 나나미 씨 안녕하세요. 나나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차관으로 있을 때 회의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형식만 중요했었죠. 일본에서는 항상 눈치를 봤다고 했어요. 뭘 말해도 그래, 알겠어 이런 반응이었는데 진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나미 씨 아이디어 좋은데요? 더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시이나 레이코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젊었을 때 정책회의에서 의견을 냈을 때 저는 감성적이다라고 묵살했었죠. 그녀의 말을 진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직책을 불렀던 거지. 제가 혼잣말을 하자 나나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만 본다고 마케팅팀이니까 마케팅 일만 하라고 신입이니까 신입처럼 행동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신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성으로 봐준다고 했어요. 일본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고 경험을 진짜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서울 거리를 다시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그동안 저는 그들을 통계 숫자로만 봤었구나. 사람을 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27세 나나미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68세인 저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CH7. 가족에게도 말 못한 후회. 한국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13년 전 야마다가 죽었던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막상 병원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1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외국어 안내판이 선명하게 보였고 국제진료센터라는 별도 건물까지 있었어요. 1층 로비에는 각국 언어로 된 안내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제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13년 전에 이 병원에서 일본인 환자가 사망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마음 아프셨겠어요. 직원의 표정이 진심으로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때와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1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야마다가 누워있던 그 차가운 복도. 아무도 일본어를 못해서 답답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복도 곳곳에 다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제 사정을 말하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24시간 통역 서비스가 있고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연결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야마다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면 13년만 늦게 아팠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급실 벽면에 작은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8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야마다에 대한 미안함, 사치코에 대한 후회, 미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병원 한쪽 조용한 곳에서 저는 손을 모아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마다에게 미안하다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사치코에게도 미안하다고, 아픈 동안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딸 미호에게 연락하고 싶어졌어요.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어요. 미호야. 아버지가 늦게 배웠다. 사랑이 뭔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다 담아서 보냈어요.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야마다가 죽었던 1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어요. 시스템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아픈 사람을 보는 시선, 그런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다가 못다 한 삶을, 사치코와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을, 미호와 나누지 못한 대화를 이제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13년 만에 이 도시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 돌아가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박경자 할머니를 뵙고 싶어서 무인 세탁소에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또 오셨네. 이젠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네.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라니.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도쿄에 도착해서 시이나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서울 벤치마킹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 대신 사람 이야기 써도 되겠소? 시이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숫자와 통계가 아닌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개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박경자 할머니의 말씀, 50플러스 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 명동에서 본 시민들의 모습, 나나미 씨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늙는다는 건 수치가 아니었소. 이곳에선 살아있다는 증거였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정부 관료가 개인적인 영상을 올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더 이상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는데 영상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68세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저도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미호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영상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많이 변하셨네요. 미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어요. 3년 만에 들어보는 딸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미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호도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2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습자로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이곳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박경자 할머니도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한국말 공부하셨네요? 네, 할머니.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50플러스 센터에도 등록했어요. 한국어 수업과 요리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거예요? 와, 대단하세요. 68세의 새로운 나라에서 공부하신다니.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을 일이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기로 한 거예요. 미호도 가끔 서울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미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68세에 찾은 새로운 삶이었어요. 지난달에는 야마다의 유족을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그분들께 13년 전과 달라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야마다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지금의 서울을 봤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박경자 할머니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부끄럽지 않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올바르게.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어제도 명동거리에서 쓰러진 외국인을 도와줬어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하게. 이 도시에서 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 말을 되뇌어 봅니다. 68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